네, 안녕하세요. 큰바위군입니다. 네, 한 주가 또 끝났고 이제 다음 주를 또 예상을 해야 되는 주간인데, 사실상 테마의 움직임들, 이런 장기적인 흐름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장세는 아무래도 중동의 어떤 사태,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이 어떻게 말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말하고, 이런 거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시장의 장세가 크게 출렁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외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장세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장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저희는 분석을 해야 되고, 그 아래에 흐르는 물줄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분을 해봐야 되고, 어떤 물줄기를 저희가 타고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트렌드 분석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분석하고, 물론 다음 주 장세도 굉장히 중요한 장세가 되기는 될 거예요. 왜요? 4월 첫 번째 주고 지금 시한은 4월 8일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잖아요. 원래 4월 6일, 4월 8일, 4월 9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다가 지금 4월 8일 혹은 4월 9일로 어느 정도 굳어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중동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갈 거고, 그 다음에 확전이냐 아니면 종전이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깡패짓 뭐 이런 것들에 제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폭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정상적인 국가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계속해서 일주일간의 테마들을 정리해 보면서, 그 테마들이 과연 큰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고, 전쟁이란 상황 자체 매우 크긴 하지만 그런 전쟁이란 상황 자체도 어쩔 수 없는 바닥에 흐르고 있는 어떤 기저에 흐르고 있는 도도한 흐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신규로 지금 중동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촉발할 수 있는 어떤 어, 테마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관점들이 존재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움직인 3대 주도 트렌드인데 내용들은 거의 비슷해요. 실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와 우리나라의 그 시장을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물결이 있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방어주들이 등장해야 될 시기인데 지금 위기주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정책주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큰 흐름을 볼 때 최근의 흐름들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요. 보통은 하나는 뭐냐면, 기술 발전에 의해서 앞으로 굉장히 큰 흐름으로 갈 수 있는 AI, 반도체, 그리고 로봇, 전력망, 그리고 우주, 항공,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피지컬 AI 같은 것들 AI에 좀 포함을 시켜주도록 하고요. 거기에도 최근에 또 등장한 게 있죠. 엔비디아의 GTC 이후로 통신과 관련된, 광통신과 관련된 특히 기술들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벤트 효과라고 하기에는 광통신 관련된 테마들이 굉장히 장수하고 있어요. 예, 또 다른 하나의 중심 테마로 등장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얼마나 실적으로 뒷받침되느냐가 장기적인 테마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좌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벤트성 테마들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뭐 중동 전쟁도 있지만 뭐 다른 이벤트성 테마들도 등장하고, 좀 부정적인 테마들이 등장할 때 아무래도 그 기술 관련된 테마들이 주도주로 나타날 때 상승 시장을 이끈다면, 그런 위기 혹은 뭐 어떤 사태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등장하는 위기 관련된 테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두 번째라고 저는 보고요. 세 번째로는 정책과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정책주라는 것들은 어쨌든 간에 돈줄이 계속 흘러들어가는 그런 돈맥을 가지고 그 돈맥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쪽에서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세 가지 정도의 큰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물론 그건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일주일마다 정리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자, 그리고 주식시장의 핵심 구조 분석을 할 때 시장 움직임 3대 구조 트렌드 보자라고 했을 때, 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인공지능하고 인프라, 슈퍼사이클. 이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뭐죠? 굉장히 규모도 크고 산업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장기간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엔비디아나 구글이나 메타나 이런 회사들, 그죠? 그런 회사들이 이제 그 이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슈퍼사이클을 이끌어 나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거기에 뭐 전기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묶여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테마들이 다 묶여 있어요.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공급망 압박은 지금 이제 당면한 우리의 현실이자 마이너스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위기 요소기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장세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장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로 개별 성장하고 내수하고 이런 것들이 묶이고, 그다음 정책이 여기에 들어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우주항공이나 제약바이오 기술 수출이나 주주하는 독립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예를 들면 투자, 인공지능 투자 같은 것들도 정책에 들어가고 인공지능에 같이 들어갑니다. 이런 형태로 봐주시고, 여기 하나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예, 하나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방산이 인공지능하고 인프라 슈퍼사이클에 저는 분명히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우리나라로 보면 산업 규모도 크고 향후에 인공지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섹터 중에 하나가 방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하나의 테마라고 해도 하나의 어떤 원인들을 갖거나 어떤 움직이는 동력들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복수의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개별 성장 모멘텀이고, 뉴스가 나타날 때 혹은 이벤트 효과에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나타났던 내수주 약진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동력으로 인공지능하고 인프라 슈퍼사이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역시 뭐 AI 수요 폭발과 정책 지원이 계속 주어지고 있는데, 여기 뭐 예를 들면 최근에 구글에서 발표했던 뭐 터보컨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터보컨트 그 구글에서 발표한 논문 한 편이 예전 같으면 이렇게 시장 파급력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스피커들이,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분들이 뭐라 그래야 되죠?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확대 재생산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어떤 의도들이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들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 기술 하나가 물론 하반기부터 구글 제미나이 적용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아직 몰라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시장에는 더욱 모르죠. 왜요? 시장에까지 어떤 좋은 영향 혹은 악영향을 미치게 될 때까지는요, 한마디로 관절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간에 개입되는 어떤 의사결정 과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쉽게 어떤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그 메모리 반도체 업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 개 업체의 주가에 터보컨트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에도 사실은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없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AI 수요는 계속해서 폭발하고 있고, 저도 최근에 뭐 반응, 제가 모임하고 있는 거나 이런 데서 반응을 보면 AI에 대한 수요들이 엄청 늘어나고, 한 달에 10만 원 정도 AI에 쓰시는 분들은 뭐 비일비재하고, 정부 지원 AI는 공무원들 다 쓰고 있고, 뭐 이런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뭐 사용성 측면이나 아니면 영업 측면이나 이런 것들로 이미 정부나 아니면 교육계를 선점하고 있는 AI 업체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수요는 폭발할 거고, AI에 대해서 점점 사람들은 익숙해질 거고, 이제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덕분에 엔비디아 광반도체 투자 확대라든가 정부의 AI 반도체 6천억 투자 같은 것들이 부각이 되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ADR이 추진이 됐는데 요거는 부정적일지 긍정적일지 좀 두고 봐야 되지만 일단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는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한번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 ADR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꼭지로 한 뭐 3분, 5분짜리로도 정리를 한번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글로벌 데이터 센터가 확장을 해야 되고 거기에 광통신 같은 것들이 필수적이죠.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연산 능력 증가에 따라서 렉과 렉 간의 어떤 통신 기술이 필요한데 그 렉과 렉 간의 그 서버 탑 같은 거 있잖아요. 냉장고처럼 생긴 거. 그 하나를 렉이라고 부르는데 그 렉과 렉 간의 통신을 해야 되는데 구리선 기술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네, 광통신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통신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6G 요거는 근데 약간 뭉뚱그리는 경향이 있어요. 예, 광통신을 이야기하면서 시장 규모 확대라고 하면서 여기 엔비디아의 GTC를 끌고 오지만 실제로 여기에다 뭘 더하냐 하면 6G 도입을 기대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더합니다. 왜? 이거는 주제를 좀 모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야 얘네들이 진짜 기술을 가지고 있어 자 까보자 라고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6G도 깔릴 거니까 얘네들도 5G 때 활동을 했던 회사들이니까 6G 때도 가겠지 뭐 이런 형태로 뭉칠 수 있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광통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광통신 기술을 어느 정도 가지고 그걸 시장화할 수 있는 회사 거의 많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광통신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3, 4일째 계속해서 그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테마가 그 부분들은 옥석을 분명히 가려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력 설비,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가 증가되고 LS 일렉트릭이나 아니면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뭐 이런 데들 올라가고 있고 때로는 또 건설사들이 올라갈 때도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전선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긴 한데 얘네들은 또 좀 약점이 있는 게 뭐냐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미. 전력 설비 쪽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광통신이 쫓아가고 있는데 전력 설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프라 기술인데다가 시공 능력을 우리나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적이 곧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저는 광통신은 아직 좀 멀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순환 테마처럼 AI 테마의 세부 테마로 전력 설비와 광통신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두 개의 섹터 사이의 경쟁력 차이는 있다. 국제 경쟁력 차이가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전력 설비가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으니까 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근데 얘네들은 또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하고 탕투사도 역시 자주 등장을 최근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벤처 투자가 조금 확대되고 그 벤처 업계가 지금 되게 뭐 제가 작년 말 수준까지 들었을 때는 투자 업계가 굉장히 좀 어렵다 혹은 상황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들었었는데 사실상 뭐 창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정부 주도의 정책들이 지금 폭격처럼 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창투사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동력 두 번째는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죠.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자, 중동 전쟁 장기화 긴장이 고조되면 어떻게 돼요? 공급망 압박받고요. 국방 수요 늘어납니다. 줄이 하나 잘못 들어갔네요. 자, 공급망 압박돼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죠? 물류비 급등해서 나프타나 펄프 같은 것들이 저기가 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나프타는 심지어 어떻게 해요? 해외 수출 금지라고 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근데 나프타를 해외 수출 안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야 너희들이 지난번에 나프타 수출 안 했지 우리도 히토리 안 준다 라고 하는 반대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좀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봅시다. 밑에 제지 골판지 포장재 포장재 가격이 인상되면서 제지와 골판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때림 포장이나 대형 포장 요거는 어디랑 또 같은 수준으로 연결되냐 하면 탈플라스틱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세린 BNG나 에코플라스틱 올랐는데 여기는 재생원료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대체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석유 기반 포장지의 대체재로 제지골판지와 탈플라스틱 두 가지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 같은 모멘텀에서 나온 형제 같은 테마라는 거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비료하고 요소수도 역시 석유 기반으로 그리고 가스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요소라는 것 자체가 요소가 뭔지는 아시죠? 암모니아로 합성하는 비료 원료입니다. 그리고 그 요소수는 어디에 쓰이죠? 또 예, 디젤 엔진에 그 오염물질 저감에 쓰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소수가 또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예전에는 중국에서 금수를 해서 요소수가 부족했었는데 이번에 원료 물질 자체가 조금 수급이 안 돼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요거는 좀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서 한참 동안 오르지 않았던 비료 업체들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덕분에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 국방 수요대에 따라서 방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굉장히 좀 낙폭이 좀 심하죠 요즘에. 어떤 때는 올라갔던데 원인 모르게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경쟁이 격화된다 그러는데 또 예, 뭐 이익 실현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방위 산업은 K방산 수준은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될 거예요. 지난주에 저기 KF-21 시제기라고 하는 시험용이 아니라 이제 저기를 했잖아요. 그 납품을 했잖아요. 그래서 걔는 이제 올해 9월 달에 실제로 공군에서 시험이 끝난 다음에 공군기로 활용이 될 계획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 혹은 중동의 그 미사일 부족 같은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방사는 계속해서 탄력을 받을 텐데 특히 LIG 넥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카이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소부장 업체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방위 산업 쪽의 소부장도 계속해서 주목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안 오른 종목들 좀 목석을 가리는데 또 제법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측면이 없지 않다. 자, 동력삼 개발 성장 모멘텀하고 내수 촉매 보시면 되겠고요. 우주항공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근데 우주항공도 지금 제법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마찬가지로 알테오젠하고 삼천당 제약을 위시로 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제가 볼 때 지난번에 알테오젠 종목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테오젠은 지금 이미 한 3, 4년치를 다 올라가 버렸어요. 더 이상 오르게 되면 알테오젠이 감당을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가서 가격을 올려주시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셔야 된다라면 알테오젠 결코 추천할 수 없습니다. 삼천당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삼천당 제약도 좋은 기술 가지고 있어요. GLP-1이라고 하는 비만 치료제 계열의 경구 투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GLP-1 전체 경구약 시장을 상당 부분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삼천당 제약의 지금의 주가를 설명해 주기에는 정당화해 주기에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삼천당 제약 역시 3년에서 5년째 수익을 모두 끌어다가 지금 주가를 올리는데 사용이 되었다. 그 재료들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익을 다 모아야 지금의 모아서 그리고 정상적으로 막 30% 50%씩 계속 성장을 한다고 쳐야 지금의 주가가 정당화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5년 동안 올라가면 안 돼요. 올라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거는 그냥 뭐 답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삼천당작 단기적으로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돼도 뭐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개별 주가 올라가는 거야 뭐 그죠? 그렇긴 한데 그렇게 투자 심리가 움직이는 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다른 제약 바이오들 있고요. 소비가치주 마찬가지로 인바운드 관광객 성수기 진입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국제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고 경기도 떨어지고 있는데 관광객이 증가한다. 이건 약간 심리적인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파라다이스나 호텔신라 같은 관광 그리고 KB금융 신한지주 같은 가치주 혹은 지주사들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뭐 이번 주 정리 한번 해보고 다음 주는 요걸 가지고 프로젝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3대 거시 동력은 AI하고 인프라고요. 지정학적 그리고 공급망, 개별 모멘텀 세 가지 정도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역시 4월 첫 주차도 결국은 이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뭔가 새로운 어마어마한 호재나 악재가 등장하기 전에는 지금 이 그룹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산, 뭐 중동 리스크, 그 다음에 개별 모멘텀 몇 가지, 그리고 AI의 메가 사이클, 이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고, 야, 얘네들이 움직였을 때 이 어떤 테마의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 캡처해서 투자 자료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혹시 끝까지 보신 분들 저한테 그 댓글로 남겨주시고 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그 메일로 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 드리는 특전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앞에다 말씀을 드릴게요. 메일 주시는 분들 저희가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좋으셨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하고 구독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